안녕하세요. 이콘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삼천당제약이라는 회사를 다룹니다. 눈물약과 눈주사약으로 2025년에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한 회사인데 동시에 먹는 인슐린과 먹는 비만약이라는 엄청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기업을 딥다이브 할 텐데요. 핵심은 이 회사가 가진 두 가지 얼굴을 아주 철저하게 분리해서 해부하는 데 있습니다. 두 가지 얼굴이라면 현실과 미래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지금 당장 시장에서 약을 팔아서 현금을 쓸어 담고 있는 그 현실의 사업 구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 매출은 제로지만 전 세계 제약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미래의 파이프라인, 즉 SPASS 기술, 이렇게 두 영역입니다. SPASS, 즉 주사를 알약으로 바꿔주는 그 기술이요? 맞습니다. 이 두 영역이 각각 어느 단계에 와 있고 또 어디서 실질적인 돈의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오늘 구조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매일 배의 바늘을 찔러야 하는 당뇨 환자분들이나 비만 치료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병원 가서 그 아픈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분들 고충을 생각해보면요. 이 회사가 준비하는 미래가 진짜 확 와닿거든요. 네, 체감이 엄청나죠? 그 두렵고 번거로운 주사를 우리가 매일 아침 챙겨 먹는 비타민이나 영양제처럼 그냥 물 한 모금에 꿀꺽 삼킬 수 있는 알약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막연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벌써 실체가 있나요? 네, 삼천당 제약이 지금 사활을 걸고 밀어붙이고 있는 SPASS, 즉 스파스 플랫폼의 실체입니다. 이게 먹는 인슐린, 그리고 먹는 비만약이라는 그 제약산업 전체의 판도를 아예 뒤흔들어버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거든요. 와, 판도를 뒤흔든다. 게다가 이미 미국 파트너사랑 최대 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500억 원 규모의 마일스톤 계약까지 떡하니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보통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한다고 하면 솔직히 좀 뜬구름 잡는 희망 고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조 단위 시장을 노리는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고 더 중요한 건 눈물약이라는 아주 탄탄한 현실에 캐시카우가 회사를 딱 받쳐주고 있다는 점. 그게 이 기업을 우리가 오늘 분석해야 하는 진짜 이유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씩 자세히 풀어보죠. 작년 한 해, 그러니까 2025년에 도대체 기업 내부에서 어떤 구조적 변화가 있었길래 만년 기대주에서 진짜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탈바꿈을 한 건가요? 확정된 실적 데이터를 딱 펼쳐놓고 보면 그 변화의 폭이 꽤 극적입니다. 2025년 기준 삼천당 제약 총 매출이 2,3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10%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10%면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네요. 네, 매출액 자체도 늘었는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지표는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85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무려 220% 폭증한 수치거든요. 와, 영업이익이 220%요? 네, 거기다가 당기순이익도 약 120억 원을 넘기면서 그 지긋지긋했던 적자 구간을 완전히 탈출해 흑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이게 일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보면요. 제약 바이오 기업에게 흑자 전환이라는 게 단순히 재무제표에 파란불 들어왔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그럼요. 완전히 다른 레벨이 된 거죠. 보통 신약 하나 개발하냐면 임상시험에만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깨지고 인건비에 뭐 연구개발비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현금을 태워야 하는데 드디어 그 고정비를 다 털어내고도 회사 금고에 순수하게 진짜 현금이 쌓이기 시작했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네, 외부에서 돈을 무리하게 끌어오지 않아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그 자생력을 증명한 첫 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생력. 신약 개발사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데스밸리, 즉 죽음의 계곡 구간이거든요. 현금은 점점 말라가는데 임상 결과는 아직 안 나왔을 때 회사가 아주 크게 휘청거립니다. 그렇죠. 그때 유상증자 같은 거 하면 주주들 속이 타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삼천당 제약은 전체 매출의 61%를 책임지는 강력한 방어막, 바로 안과 사업이라는 든든한 캐시카우가 그 계곡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되어주었습니다. 매출 2,300억 중에 60% 이상이면 안과용제 매출만 대략 1,470억 원 규모네요. 사실 삼천당제약이 하루아침에 뚝딱 안과 전문 기업이 된 건 아니잖아요. 네, 역사가 좀 길죠. 1990년대부터 이 저만제 쪽을 계속 파왔고요. 2012년에 옵투스 제약이라는 곳을 합병하면서 그 파일을 확 키운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약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현금을 회사에 물어다 주고 있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 핵심 라인업이 이 실적을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5년 단일 품목으로만 약 270억 원이 팔린 하메론이라는 약입니다. 하메론요? 네, 성분명은 히알루론산인데 이게 우리 몸속에도 원래 존재하는 수분 결합 물질이거든요. 아, 그 피부과나 화장품 광고에서 엄청 많이 들어본 그 성분이네요. 맞습니다. 이 물질의 특성이 자기 무게의 수백 배에 달하는 수분을 아주 강하게 끌어당기는 스폰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수분을 끌어당긴다고요? 네, 그래서 눈에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수분을 꽉 붙잡아서 안구 표면에 눈물막을 두껍게 코팅해주고 수분이 증발해서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아, 히알루론산이 스펀지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런데 요즘 약국에 가보면 사람들이 그 옛날처럼 통에 든 인공 눈물보다 뚜껑 한번 딱 따면 쓰고 버리는 무방부제 일회용 인공 눈물을 훨씬 많이 찾잖아요. 네, 대세가 완전히 넘어갔죠. 삼천당 제약도 이쪽 트렌드에 맞춰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바로 그게 두 번째 핵심 제품, 매출 약 76억 원을 기록한 티어린프리라는 제품입니다.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이죠. 방부제가 눈에 안 좋은가 봐요. 일반적인 다회용 안약에는 세균 번식을 막으려고 보존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간 눈에 닿으면 각막세포에 미세한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휴, 눈은 예민한데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티어린프리는 그 방부제를 완전히 빼고 일회용으로 작게 소분했기 때문에 안구 건조 중에 심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안약을 넣어야 하는 환자분들이나 라식, 라섹 같은 시력 교정 수술 직후의 환자분들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약간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어떤 건가요?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이랑 모니터를 진짜 달고 살잖아요. 화면에 빡 집중할 때 뇌가 정보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써서 눈을 깜빡이라는 그 무의식적인 반사신경을 억제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아주 정확한 의학적 팩트입니다. 눈이 마르는 건 필연적인 생리현상인데 이게 결국 삼천당 제약 저만제 매출의 구조적인 성장과 완전히 직결되는 거네요. 생물학적인 우리 몸의 변화가 경제적 수요를 만들어내는 완벽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 그리고 이 시각 매체의 폭발적인 증가가 현대인의 안구 환경을 진짜 사막처럼 건조하게 바꿔버린 거거든요. 맞아요. 저도 침대에서 유튜브 보다 보면 눈이 뻑뻑해져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종류의 약품 수요는 경제 불황이나 금리 인상 같은 거시경제 지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져도 당장 내 눈이 뻑뻑하고 찢어질 것 같이 아프면 약국에 가서 인공 눈물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경기를 타지 않는 완벽한 캐시카우네요. 게다가 내수시장에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해외 수출 데이터도 보니까 꽤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2024년에 40억 원 남짓던 이 안과용제의 수출액이 2025년에는 135억 원으로 거의 3배 넘게 뛰었던데 이렇게 단기간에 수출 볼륨이 빵 터질 수 있었던 구조적인 배경이 있습니까? 그 배경에는 2015년에 획득한 EU GMP, 즉 유럽 우수 의약품 제조 기준 인증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아, 그 유럽의 깐깐한 인증이요? 네, 유럽 의약품 중에서 발급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 공장 깨끗합니다 수준이 아니에요. 원료 입고부터 제조, 포장, 출하까지 그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완벽하게 통제되고 100% 추적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진짜 까다롭겠네요. 네, 그래서 이 인증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경쟁사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드는 진입장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증을 받았다는 건 유럽의 그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할 만큼 우리의 품질 통제 능력이 확실하다. 이걸 공식적으로 증명한 거고 그렇죠. 그 증명서 덕분에 자사제품 수출길이 열린 건 물론이고 해외 제약사들이 우리 약도 좀 대신 만들어달라 하면서 CMO, 즉 수탁 생산 물량까지 맡기기 시작한 거군요. 네, 바로 그 구조가 수출 실적 폭발로 이어진 겁니다.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팔 물량을 굳이 자기들이 수백억 들여서 공장 짓고 찍어내는 것보다 이미 유럽 인증을 받아서 신뢰할 수 있는 3당 제약의 라인을 활용하는 게 훨씬 비용 효율적이니까요. 그렇겠네요. 지금까지 짚어본 이 안과 사업이 회사의 기초 체력을 흔들림 없이 딱 다져줬다면 작년에 영업이익을 220%나 폭발시킨 진짜 주역 치트키는 따로 있었네요. 네, 드디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익이 폭발하려면 압도적인 마진율을 가진 제품이 딱 등장해야 하는데 여기서 눈주사약인 황반면성 바이오시밀러 SCD-411이 등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회사의 이익 구조를 그냥 근본적으로 싹 바꿔버린 결정적 한방입니다.
먼저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의 심각성부터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네, 황반변성이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나이가 들면 우리 눈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 부위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우리 몸이 비정상적이고 아주 약한 신생혈관들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 혈관들이 너무 약해서 툭 터져버립니다. 헐, 눈 속에서 피가 난다고요? 네, 피가 고이면 시야 중심이 까맣게 보이다가 결국 실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혈관이 자라나는 걸 억제하는 단백질을 눈동자에 직접 주사하는 게 치료법인데 그 오리지널 약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조 원이 팔리는 아일리아입니다. 아니, 눈동자에 직접 주사를 놓는다니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심지어 그 오리지널 약은 한 번 맞는데 수십만 원에서 뭐 100만 원 단위까지 깨지잖아요. 네, 약값이 엄청나게 비싸죠. 게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계속 맞아야 하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효능을 내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한 복제약, 즉 바이오시밀러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고요. 삼천당제약의 SCD-411, 국내 이름으로는 비젠프리가 바로 그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 판매 데이터를 보면 시장의 갈증이 얼마나 컸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아, 판매가 벌써 됐나요? 네, 2025년 하반기에 캐나다 파트너사를 통해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단 3개월 만에 매출 97억 원을 찍었습니다. 오, 3개월에 97억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가장 충격적인 숫자는 그 97억 매출에서 창출된 영업이익이 무려 57억 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97억 원어치를 팔아서 57억 원이 남았다고요? 단순 계산으로 쳐도 영업이익률이 거의 60%에 육박한다는 건데요. 제약업계에서 뭐 일반적인 복제약 팔아서 남기는 마진이 보통 한 10%에서 20%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은 그 정도가 한계죠. 근데 원가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세팅되어 있길래 이런 비상식적인 마진이 나오는 건가요? 이게 바로 바이오시밀러 비즈니스만의 아주 독특한 원가 구조 때문입니다. 오리지널 신약을 처음 개발할 때는 진짜 수천억 원의 연구 개발비, 그리고 중간에 실패할 리스크 비용까지 약값에 다 녹아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비싸군요. 반면에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세상에 증명된 물질의 성질을 똑같이 모방해서 만들어내는 공정기술의 싸움입니다. 똑같은 성능의 고급 세단을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딱 찍어내서 시장에 내놓는 것과 같죠. 아, 그러니까 연구개발비가 쏙 빠지는 거네요. 네, 초기 임상이랑 허가 절차만 딱 통과하고 대량 생산 수율만 안정화되면 약물 자체의 순수 변동비, 즉 원액 만들고 병에 담는 비용은 판매가에 비해서 극히 미미해집니다. 그래도 마케팅이나 영업 뛰려면 돈 많이 들지 않나요? 거기서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캐나다 시장의 마케팅이랑 영업만 관리는 현지 파트너사가 100% 전담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천당제약 입장에서는 마켓 지출이 아예 없이 파트너사로부터 도매가로 넘기는 수익이나 로열티가 그냥 고스란히 순이익으로 꽂히는 구조입니다. 아하, 물건만 넘기면 파트너사가 알아서 다 팔고 골치 아픈 영업비용은 그쪽에서 다 부담하니까 제조원가만 딱 뺀 나머지가 고스란히 이익으로 잡히는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와, 이 60%짜리 고마진 폭격기가 캐나다를 넘어서 글로벌로 확정된다고 생각하니까 왜 작년에 영업이익이 그렇게 폭발했는지 퍼즐이 딱 맞춰집니다. 그렇죠. 당장 2026년에 유럽이랑 캐나다 쪽으로 75만 병 이상의 확정 주문이 들어와 있고 중동 6개국, 동유럽 8개국 독점 판매 계약에다가 거대한 미주 지역이랑 프랑스 시장은 글로벌 제약사인 프레제니우스 카비를 통해서 진출하는 구도가 이미 짜여 있잖아요. 돈 버는 현실의 구조는 진짜 아주 선명하네요. 네, 요약하자면 눈물약으로 회사의 고정비를 싹 덮고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다진 상태에서 추가로 얹히는 바이오시밀러 매출은 이익률 60%라는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키며 회사 금고를 꽉꽉 채운다. 이게 현실의 삼천당 제약이 돈을 버는 메커니즘입니다. 현실 파악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회사를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만든 그 미래의 기술, 주사를 알약으로 바꾸는 에스페스 플랫폼과 경구용 비만약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여기가 진짜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파트죠. 인슐린이던 비만 치료제 성분인 GLP-1이던 전부 단백질이나 펩타이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고기 먹으면 위에서 소화되듯이 이 약들도 입으로 꿀꺽 삼키면 펩타이드 사슬이 위산이랑 소화효소 때문에 전부 다 분해돼서 그냥 아미노산으로 흡수돼 버리니까 약효가 뇌나 혈관까지 도달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단백질 의약품이 위장관이라는 그 극한의 산송 환경을 살아서 통과하지 못한다는 게 제약업계의 진짜 오랜 난제였거든요.
위산이 진짜 강하긴 하죠. 위산의 pH 농도는 1에서 2 수준이라서 뭐 쇠도 녹일 만큼 강력하니까요. 에스페스 기술은 쉽게 말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특수 갑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탐험가가 입는 튼튼한 갑옷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탐험가가 험난한 위산지대를 지날 때 튼튼한 갑옷을 입혀주고 안전한 장, 즉 알칼리성에 가까운 환경에 도착하면 특정 pH 농도에 반응해서 갑옷이 스르륵 녹아내리면서 약물을 방출하고 혈액으로 흡수되게 하는 원리입니다. 위에서는 꽉 닫혀 있다가 장에서는 풀리는 폴리머 같은 거군요. 그런데 이런 경구용 전달 기술은 노보노디스크 같은 글로벌 빅파마들도 이미 개발해서 쓰고 있는 기술이잖아요. 스낵, 즉 스낵이라는 흡수 촉진제를 약물에 붙여서 끌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삼천당 제약만의 차별화된 무기가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무기는 바로 기존의 그 스낵 기술을 쓰지 않는 스낵 프리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아, 그 스낵을 안 쓴다고요? 네. 경쟁사의 스낵 방식은 그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결합해야 해서 부작용 우려 때문에 투여량을 제한해야 하고요. 제조 공정도 너무 복잡해서 원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촘촘한 특허 장벽에 아예 막혀 있죠. 글로벌 회사들이 특허로 꽁꽁 싸매놨겠죠. 그런데 삼천당 제약은 독자적인 기술로 이 특허를 완전히 우회해버렸습니다. 제형 크기도 기존 약보다 훨씬 작게 만들 수 있고 대량 생산 공정도 단순화시켜서 원가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인 겁니다. 아, 경쟁사 특허를 싹 피해간 덕분에 아주 저렴한 원가로 똑같은 약효를 내는 알약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거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요.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비만 치료제 핵심 성분, 그 세마글루타이드의 물질 특허가 딱 2026년에 만료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2026년이 조로의 기회죠. 특허 팔리는 순간 싼 값에 먹기 편한 알약 형태로 시장에 짠 하고 진입하면 그야말로 시장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는 거네요. 해외 파트너사들이 앞다투어서 계약을 맺은 이유가 바로 그 폭발적인 파괴력 때문입니다. 계약 조건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파트너사들이 이 기술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거든요. 조건이 어떻게 되는데요? 미국 파트너사와의 독점 계약을 보면 최대 1억 달러의 마일스톤에 더해서 제품 판매 순이익의 무려 90%를 삼천당 제약이 가져갑니다. 잠깐만요. 순이익의 90%요? 네. 그리고 유럽 11개국 계약도 3천만 유로 마일스톤에 판매 순이익의 60%를 배분받는 정말 제약업계에서 보기 드문 파격적인 조건이죠. 와, 진짜 다 내어주는 수준이네요. 파트너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수백억을 들여서 자체 개발하다가 실패할 리스크를 안느니 차라리 이익을 90% 내어주더라도 이미 완성도 높은 플랫폼을 먼저 선점하는 게 낫다고 전략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수익의 90%를 내어줄 만큼 파트너사가 절실하다는 건 알겠지만 여기서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아주 냉정하게 팩트 폭격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마일스톤 1억 달러에 수익 90% 배분. 숫자만 들으면 정말 화려하고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팩트는 이 돈이 지금 당장 삼천당 제약 통장에 현금으로 딱 꽂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임상 단계 통과하고 보건당국 허가 받고 실제 시판까지 가야 단계별로 찔끔찔끔 받는 조건부 돈입니다. 중간에 임상 엎어지면 그냥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지금 확정된 현실과 미래의 기대를 철저히 분리해서 봐야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렇죠. 바이오는 임상 리스크가 제일 크니까요. 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 실패 리스크는 언제나 상수입니다. 당장 SPS 플랫폼을 적용한 경구용 인슐린 파이프라인만 보더라도 현재 유럽에서 임상 1, 2상 시험 계획을 제출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약효와 안정성 테스트에 이제 막 진입하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갈 길이 멀군요. 네, 알약이 장에서 제대로 분해되어서 혈관벽을 통과하고 우리가 원하는 생체 이용률을 달성하는 건 이론과 실제가 완전히 다른 아주 험난한 과정입니다. 이 기술이 실제 제품화가 되어서 장부의 매출로 찍히기까지는 앞으로 수년의 시간과 수많은 장애물이 남아있다는 현실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현금을 막 쏟아내는 바이오시밀러의 성과에 취해서 아직 실험실과 초기 임상에 머물러 있는 미래 기술의 그 불확실성까지 가려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투자자나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2026년 이후의 흐름을 어떻게 예측하고 대응해야 할지 팩트에 기반한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팩트와 향후 발생 가능한 변수들을 딱 종합해서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조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기본이 되는 베이스 시나리오입니다. 기초사업인 안과 부문이 매년 5% 내외로 안정적으로 성장해주고 이미 확정된 75만 병 물량의 유럽과 캐나다향 SD411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그림입니다. 설령 에스페스 관련 추가 모멘텀이 당장 없더라도 회사는 착실하게 현금을 쌓아갈 겁니다. 네, 아주 무난한 시나리오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 아주 낙관적인 불시나리오입니다. 그 압도적으로 큰 미국 시장에서 SD411의 판매 허가가 예상보다 일찍 떨어져서 바이오시밀러 이익이 폭발하고요. 거기에 더해 먹는 비만약, 즉 경구용 GLP-1의 임상 데이터가 시장의 기대치를 확 상회하면서 추가적인 글로벌 계약이 연달아 터지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대박 시나리오고요. 마지막은 당연히 안 좋은 상황이겠죠. 네, 셋째, 보수적인 베어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의 허가가 계속 지연되고 기대했던 에스페스 플랫폼의 초기 임상 결과가 생체 유용률 미달 등으로 좀 실망스럽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이 베어 시나리오를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게 사실 주식시장에서 삼천당 제약의 기업 가치를 지금 수준으로 확 끌어올린 핵심 동력은 미래 기술인 에스페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기대감이 엄청나게 반영되어 있죠. 아까 안과 사업이 든든한 방어막이라고 하셨지만 고작 그 눈물약 매출이 그 거대한 실망 매물을 다 막아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통찰은요. 주식의 가격이라는 측면과 기업의 근본적인 존속이라는 두 가지 층위를 좀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주가와 생존은 다르다. 임상이 실패하면 당연히 미래 가치가 증발하니까 주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방어막은 기업의 생존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입니다. 생존이요? 대부분의 바이오텍은 핵심 파이프라인 하나가 엎어지면 자금줄이 말라서 당장 회사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삼천당 제약은 설령 주가가 반토막이 나더라도 경기를 타지 않는 눈물약과 이미 상용화된 눈 주사약에서 나오는 확실한 현금 흐름으로 직원들 월급 주고 공장 돌리고 새로운 연구 개발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회사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것, 그게 이 회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내성입니다. 망하지 않고 다음 타석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든든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지켜봐야 할 핵심 이정표 두 가지만 요약해 주신다면요. 복잡하게 보실 것 없이 딱 두 가지 데이트만 추적하십시오. 첫째, 60% 마진의 마법을 보여준 바이오시밀러 SD411의 분기별 수출 데이터 추이가 어떻게 찍히는지 관찰하십시오. 이게 현재 회사의 가치를 정당화하는 근거입니다. 네, 수출 데이터. 두 번째는요. 둘째, 시장이 가장 뜨겁게 열광하고 있는 에스페스 경구용 GLP-1 파이프라인의 임상 1, 2상 데이터 공개 시점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생체 이용률 수치로 세상에 공개될지가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짚어드리면 첫째, 삼천당 제약은 눈물약과 고수익 눈주사약, 즉 SCD4111 통해 2025년 영업이익을 220%나 끌어올리며 흑자 전환이라는 현실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둘째, 주사를 알력으로 바꾸는 에스페스 기술은 파격적인 계약 조건, 그러니까 순이익 90% 배분 등으로 거대한 미래 옵션을 만들어냈습니다. 셋째, 따라서 투자자라면 지금 돈을 버는 현실 사업과 미래의 기대값인 파이프라인을 철저히 분리해서 기업을 평가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복잡한 제약 기술과 이익의 구조를 쭉 해보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생각이 하나 듭니다. 만약 저 미래 시나리오가 진짜 현실이 되어서 냉장 보관해야 하고 매일 바늘로 아프게 찔러야 했던 그 비싼 비만 치료 주사가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저렴한 알약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히 제약산업의 변화를 넘어서 전 세계의 식품산업, 헬스케어,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 변화가 어떤 산업부터 흔들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콜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이 모든 분석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라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콘 인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